우선은 이제 괴자인 것 같아요.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세법상 잘못된 금융 습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그냥 뭐 생활비 정도 주는 건 뭐 걸리겠어? 살아생전에는 관심 없죠. 아예 뭐 100만 원 이하는 안 본다던데,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장표를 돌려드려요. 최근에 이제 조사건이었는데 손녀한테 그 청약 2만 원씩 넣어준 거 119건이었어요. 한 건은 이제 월수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119건 딱 해가지고 이거 240만 원, 56만 원 추징했습니다. 뭐 이런 걸 봐. 보죠? 그게 상속세법이니까.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님이시죠.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말했던 어떤 뭔가 일 터지고 나서 이제 뒤에 수습하는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어찌 보면 이제 상속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상속을 뭐 미리 대비한다는 게 한국인들 정서상 이게 쉽지 않고 거기다 이제 부모님이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병환으로 돌아가시면 그나마 대비가 되는데 갑자기 뭐 사고나 급사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상속은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발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부랴부랴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 상속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들 하는 어떤 실수나 아니면 뭔가 제일 하면 안 되는 기본 이런 것들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괴자인 것 같아요. 결국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잘못된 세법상 잘못된 거예요. 세법상 잘못된 금융 습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그냥 뭐 생활비 정도 주는 건 뭐 걸리겠어? 살아생전에는 관심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돌아가시면 이제 10년치 딱 일자별로 딱 끊어가지고 모든 이체 내용 쫙 나래비 세워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제가 강의 가면 뭐 100만 원 이하는 안 본다던데,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장표를 돌려드려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조사건이었는데 손녀한테 그 청약 2만 원씩 넣어준 거 120건을 딱 119건이었어요. 한 건은 이제 월수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119건 딱 해가지고 이거 240만 원, 56만 원 추징했습니다. 뭐 이런 걸 봐. 보죠? 그게 상속세법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잘못된 금융 습관이 이제 미래 한 번에 이렇게 나에게 오니까 그거를 좀 잘 컨트롤하셨으면 좋겠다. 야, 근데 그게 약간 한국 정서상에서는 아니 뭐 손녀한테 2만 원 주는 거는 뭐 그 세뱃돈도 주는데? 라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청약저축은 자산 형성이잖아요. 이게 생활비는 피부양자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으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첫 번째로 피부양자 생활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건 아니에요. 안 돼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세대를 건너뛰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줘야지 이게 되고, 두 번째로 자산 형성하면 안 되고, 그럼 세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생활비 주는 건 인정 안 해줘요. 그건 안 되고 경제적 능력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뭐 사는 곳이 비싼 동네에 살면 경제적 능력을 더 높게 봐주고 그런 건 없나요? 자녀의 결국은 이 소득 요건, 자녀가 이제 막 백수다. 그럼 뭐 생활비 좀 줄 수 있지. 이걸 좀 인정해 주는 게 좀 있는데, 자녀가 뭐 고액의 연봉자인데 뭐 생활비를 계속 준다? 그럼 징역. 그러게 이제 또 보는 거죠. 그것도 그냥 어떤 기준은 없는 거죠. 기준이 딱히는 없어요. 예를 들어 둘이서 맞벌이해서 1,000만 원 버는데 아빠가 봤을 땐 너무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주는 건 안 되는 거고. 아예 안 되죠. 근데 뭐 이 둘이서 막 200을 벌어.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면은 다른 세법에서는 세대가 독립됐다고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90만 원.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의 경제 활동이라도 하면 그냥 따로 봐야 된다. 따로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손자 손녀한테 뭐 이쁘다고 주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미 줬어요.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여를 빨리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막 다 신고하라고 하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게 최근에 저도 보았는데, 이제 항상 설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나오는 이제 뉴스가 있는데, 증여세 말 그대로 설날에 세뱃돈 줬는데 이거 손주에게 증여세 신고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은 국세청도 웬만하면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통념상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풍이. 뭐 예를 들어 우린 유대인을 따를 거야 해서 뭐 2천만 원씩 뭐 줄게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너무 높은데.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추징돼. 이것도 그냥 몇만 원 수준인가요? 세번 몇만 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걸로 이제 너무 자산 형성할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건
좀 추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살아생전에는 거의 다 이제 맨날 계좌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익스큐즈 되는 것 같은데 네. 상속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소명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좀 높긴 하지만 이 손주 그냥 이 뭐냐 용돈 준 건데 이것까지 걷냐 그러면 예 알겠어요 뭐 이래 넘어가실 때도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10년 전 거를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내가 근데 난 오래 살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 젊을 때부터 55세 때부터 손주한테 세뱃돈을 막 많이 준 거예요. 네. 막 줬어. 그리고 막 입금을 막 다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14년 차에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4년 전에 준 건 괜찮은 건가요? 13년, 14년. 계좌는 12년 준 웬만하면 건 딱 10년 것만 보세요. 거의. 그 전 거는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징여의 계속적인 반복성 있으면 15년 전 거. 다 봐요? 네, 또 아. 봐요. 그러면 젊으실 때 많이 줘야 돼. 그런 거네. 차라리 아기 때 세뱃돈 많이 주고 애가 좀 청소년기 되면은 이제 2만 원 정도만 조금씩만 내가 옛날에 많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또 상속세가 증여세랑은 다르게 또 공제도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증여를 꼭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내가 어차피 상속세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략 재산이 한 어느 정도면은 증여를 하는 게 맞고 그 이하면 그냥 상속세가 낮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재산에서 채무를 다 빼신 금액, 순수한 네. 금액. 그 아파트가 내가 뭐 10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전세 보증금이 뭐 극단적으로 6억이다. 그러면 네. 사실 차감하면 4억밖에 안 남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이 5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증여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상속이 오히려 낫다. 차액이 5억 정도면 네. 일괄공제가 5억 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배우자가 나는 같이 살아있다. 그러면 인별로 따지시는데 결국 배우자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좀 돌아가셨다고 쳤을 때 배우자가 있었다 그러면 10억 원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세금 관점인 거고 살아생전에 이제 자녀들에게 좀 나이 더 잘한 자녀에게 죽은다거나 좀 힘든 자녀에게 먼저 준다라는 개념은 증여 관점에서 세금을 떠나서라도 주라라고 말할 때는 있죠. 왜요? 그거 아니, 결국은 상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상속 다툼 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5억 미만인데 뭐 싸우냐 이러시는데 아유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네네. 올리긴 했지만 2천만 원 갖고 싸우는 게 50%가 넘습니다. 그래요. 감정인 것 같아요. 상속은. 2천만 원으로 싸우면서 막 변호사 사면 돈이 더 들 텐데도. 네. 근데도 소송을 접수한 게 2천만 원 이하가 50%고 네. 1억 원 이하가 80%니까 대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감정인 것 같아요. 아니 오빠 그때 더 많이 받았잖아. 맞아요. 내가 장남이니까 더 받지 마. 이런 순간 이제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 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서로 안 본다라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플 거라면 그렇죠. 미리 살아생전에 이제 뭐 가름알 좀 타라. 그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야, 근데 또 이게 세금이 10억까지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미리 만약에 10억을 준다 그러면 증여세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차하면 네. 그러면 유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속 재산으로 되지만 이 사람한테 먼저 이 말 그대로 재산권을 픽스 시킬 수가 있죠.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유언장을 고치고. 맞습니다. 자, 올해는 너가 87점, 근데 너 둘째는 77점 분발하시고요.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거 진짜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세금이 참 뭐랄까요? 이게 가족들을 또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세금을 또 아껴야 되니까 이게. 저랑 그래서 상속 미리 사전 상속 상담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 예, 그렇구나. 내년에 바꾸려고 막 이러세요. 아 진짜로 네.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사전 증여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이제 증여는 뭐 보통 뭐 10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10년치 내역 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내에 결국 계좌네요. 진짜 간단하게 솔팅만 해가지고 준 거 받은 거 내가 상계해가지고 나머지 소명하세요 이거거든요. 네. 결국 그게 내역이 이제 많으면 이슈가 되는 거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면 옆에 뭐 메모라도 달아놔야 돼요. 그렇죠. 혹시나 이제 이게 빌렸었던 거다. 왜냐면 이게 증여와 차용으로만 구분해도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9년 전에 이게 그냥 덩그러니 계좌에 5억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증여 받았어봤자 어차피 상속재산은 얹어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빌린 거라 해도 상속재산을 얹어주는 건 매한가지인데 뭔 차이냐. 다르죠. 왜냐면 이때는 증여세 안 낸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막 100% 정도 잔뜩 머금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1억 정도 더 내는 꼴이고 네. 하다못해 빌린 거였다라고 해서 얹어버리면 차라리 심플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살아생전에 정리를 잘해야 된다. 대부분 이런 큰돈 자녀가 받는 이유는 또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했었지만 주택 취득할 때 꼭 이슈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그때 차용증 써서 채무 사후 관리 했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 오히려 상속세 때는 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무에서 1년에 2억, 2년에 5억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건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서 네. 요즘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통장에 이제 손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통장 손댔다 그러면 사실 그거 범죄거든요. 이제 네. 상속인들끼리 얘기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협의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전에도 이게 손을 대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막 형제가 갑자기 안 오던 아버지 병문안을 온다? 그럼 통장 막 노리고 빼가고 막 진짜 있어요. 그러면은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예를 들어서 현금 뺀 내역 아니면 부동산 팔았는데 그 매각금액이 어디 갔는지 몰라. 네. 갑자기 부모님이 2년 전에 10억에 팔았는데 매각대금 지금 하나 1원도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아버지가 막 대출을 5억 받았는데 대출 자금이 어디 갔는지 몰라. 문제는 이제 상속인들은 그러죠. 아, 난 이거 모른다. 내가 안 썼다. 진짜 네. 내가 안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입증을 못하면 상속인이 그냥 때려 맞는 거예요. 무조건 중요한 거다. 예, 무조건 너가 가져간 걸로 추정하겠다 해서 증여로 보진 않지만 상속재산에 얹어버리거든요. 20%랑 2억 중에 작은 금액을 빼서 얹어버리는데 결국 제가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이 지금 몸 불편하다고 아 이거 재산 금기 시대 있고 막 손대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좌라도 내가 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그걸 다 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협의를 해서 야 부모님 재산 현금성 자산이 꽤 있더라. 야 우리 이거 혹시나 아버지가 이거 잘못하면 다 위험하니까 하다못해 뭐 통장 거기에 우리 거 알람 울리게 알람이라도 걸어두자. 뭐 100만 원 빼가면 띠링띠링 울리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가 터지는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부모님들이 막 병문안 와서 고마워 막 300만 원 주시고 그래요. 진짜로. 네. 저도 갔어야 됐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 펼쳐집니다. 진짜 터무니없지만 사기꾼들이 꼬여요. 현금이 나가는 거를 제일 조심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돈 빼가지고 맞습니다. 뭐 그냥 이름만 딱 써 있고 300 이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최악은 이제 현금 인출 금액인데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부모님 집에 갔더니 막 현금은 없고. 그러면 이거를 약간 미리 좀 이렇게 모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해주나요? 이렇게 뭐 상담을 하면 상담사가 이렇게 내가 국세청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거 막 이렇게 좀 체크도 해주시나요? 저는 이거 미리 컨설팅하면 짜드려요. 그래서 이제 계좌 내역 쭉 주시면 이 패턴 이건 뭐냐?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간병인한테 준 돈이다. 그럼 간병인한테 확인증 받았냐? 확인증 빨리 받아놔라. 왜냐하면 간병인에게 돈 준 돈 이거 내가 결국 입증해야 되는데 간병인 분이 돌아가시면 친절하지 않다 생각보다. 네. 왜냐면 내일 끝났는데 왜냐면 소득세 신고 그 동안에 안 돼 있잖아요. 간병인 분들도 막 현금 많이 받잖아요. 엄청 많이 받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또 소명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환장하죠. 연락 끊어버리니까. 연락 차단해버리니까. 예. 야, 요즘에 이제 간병업체 통해서 많이 이제 양성화가 돼서 간병업체 주면 되니까 좀 되는데 그거 아닌 것들은 결국 이슈가 생겨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뭐 쿠팡 사고 뭐 했다. 네. 근데 사용 내역은 막 3억이에요. 근데 쿠팡의 사용 내역 다 긁어와서 의료 소모품을 긁어와도 한 4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막상 그 계좌 열어보면 뭐 손주 태권도 학원비 뭐 이런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결국 이제 기억의 왜곡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다. 결국 이거 손주에게 막 나간 거 아니냐. 오해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내역 부모님의 계좌는 딱 칼같이 나눠야지 내 것에 희석해서 쓰는 순간 10년치 계좌 내역 다 보게 될 텐데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 한두 개 오해 때문에 전체를 약간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맞죠. 제일 좋은 건 그러면은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어쨌든 확실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만 써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자식과의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시면 부모님 계좌에서 돈을 써라 제발.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내줘봤자 맞아요. 인정도 안 해준다. 대부분 근데 부모님 때가 되면 소득은 없고 그냥 집 하나 있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이제 엄마 뭐 여행도 다녀와 하면서 막 계속 막 뭘 주잖아요. 맞아요. 돈 모아서 막 갯돈 모아서 주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상속 재산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네. 네, 주택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억울해 하시죠. 근데 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죠. 차라리 그러면 주택 연금을 신청해서 그냥 그걸로 쓰시는 게 엄청 권해드려요. 훨씬 낫다. 네, 펑펑 쓰고 돌아가시라고. 아니 그게 오히려 속 편한 거죠. 맞아요. 예. 그걸로 그냥 차라리 뭐 애들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맞아요. 그게 더 낫다. 차라리 나요. 근데 주택연금도 이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까다롭죠. 네. 야 이게 상속세든 증여세든 뭐 아니면 양도세든 이렇게 세금이 0일 때가 있잖아요. 0 아니면 뭐 진짜 뭐 너무 적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그래도 제가 이런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찍어서 저는 상속세 영원이어도 저한테 의뢰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제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게 가격을 올려야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속은 부동산 기반이거든요.
주택 한 채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도 그 뭐였지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이랑 대지 두 필지였던 것 같은데 그냥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4억 8천? 근데 어차피 배우자가 있어서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감정평가에서 무조건 올리세요. 아 감정평가 그게 뭐예요? 뭐 얼마예요? 수수료예요? 수수료 한 100만 원 드실 거다. 돈을 제가 왜 내요? 막 아니 시뮬레이션 돌려드릴게요. 이 감정평가가 한 8억 5천까지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다음에 선생님 어차피 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매 취득만 취득이 아니라 상속 취득도 취득인데 미래 팔 때 선생님 취득가액이 4억 8천 되는 것보다 8억 5천 됐었을 때 세금 얼마 딱 10억까지 기준 잡아서 해줬더니 한 1억 2천, 1억 3천 정도 더 줄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상태에서는 취득 자산을 최대한 좀 높여놔야 네. 나중에 팔 때, 맞습니다. 내가 나중에 팔 때 좀 세이브가 된다. 그렇죠. 나중에 10억에 팔면 취득가액이 4억 8천일 때랑 8억 5천일 때랑 차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사실 땅은 뭐 감정평가 금액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높여서 공제 액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라. 그래야지 미래 팔 때 이 양도소득세 낼 때 피눈물 안 흘린다고. 오, 그런 게 있었구나 해서 맞아요. 돈 무조건 써서 해라. 이건 제가 당연히 권해드린 거 세금 계산해 보니까 무조건 해야 되네. 토지도 양도세가 셉니다. 엄청 세죠. 세요 이거. 거기다가 이제 농사 안 지은 비사업용 토지라서 그러니까요. 또 올라가니까. 최대한 좀 높여놓는 것도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요즘은 많이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래나 저래나 세금은 그냥 신고를 최대한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또 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항상 좀 사고 터지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이렇게 좀 복잡한 걸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또 그냥 막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마지막으로 또 세무사님 나오셨으니까 뭐랄까 이 세금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인식 전환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이러겠다고 하면 엄청 혼란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제가 딱 보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갈 사람도 있고 단기적으로 갈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서 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 듣고 뭐 이래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료가 막 비싸셔서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담은 한 10분 정도 이게 가르마를 타들이면 그러네요 라고 해결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감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할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약간의 뭐랄까요 건강진단 같은 거 그런 느낌인데 대부분 10분 이내에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밥 먹고 이것만 10년 했으니까 10분 만에 해결이 좀 나오는 편인데 뭐 본인의 의견도 있겠지만 이 부동산만 좀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이런 말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인사이트도 좀 들을만 하네 라는 관점이면 전 충분히 이제 자산관리 몇십억짜리신데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요즘에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다가 또 사고 터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챗GPT에 월 거의 몇십만 원 쓰거든요. 다 하고 유료 최고 좋은 거 쓰는데 전 아직까지 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얘가 나의 자리가 아직은 좀 있구나. 내 거는 아직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소탐대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이게 뭔가 그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물어본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거 아끼려다가 너무 큰 세금 내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봐가지고 끔찍하죠. 네, 그런 생각은 좀 이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또 복잡해지는 세금 제도 변화부터 또 증여 상속까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안 그래도 또 저희가 또 같이 바이집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번에 또 오프라인 특강을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것들이 다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기 상황에서는 또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또 1대1 또 상담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원하시면은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세무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